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해커스 최수지입니다. 자, 오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67회가 치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역시 시험은 시험인지라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몰려오는 피로감을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번에 딱 봐서 한 번에 딱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릴 만한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조금 더 연속되는 과정 안에서 이 시험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이번 시험 총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전략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간의 시험들은 뭔가 시험의 발문이라든가 시험 문항의 성격, 그리고 각각 문항이 출제되는 어떤 지점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구색을 갖추려는 모습이 강렬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순서대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내겠다고 하는 범주 안에서 골고루 내는 것에 오히려 더 주안점이 있었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감하게 빠져야 될 부분은 좀 빠진 측면이 있고요. 발문의 형태라든가 선택지의 구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약간 결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워졌다던가 또는 쉬워졌다던가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문제의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방법과 전략에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충분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과목별 난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을 그대로 비교해 본다면 1대1 비교 자체가 완벽히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체감 난이도상 사실상 어법 파트의 난이도는 조금 내려간 측면이 있고요. 읽기 파트의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어려워졌다, 동일한 수준으로 쉬워졌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려운 문제 확실히 어렵고 쉬운 문제 확실히 쉬웠다, 애매한 문제 확실히 애매했고 분명한 문제 확실히 분명했던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파트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드랍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취사 선택을 좀 잘 하지 않으셨으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곤란함 느끼셨을 만한 그러한 문항들도 있더라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 비교로는 사실상 그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휘 공부라든가 우리의 국어 문화 관련해서 이 공부의 방향과 성격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압도적으로 읽기 파트가 좀 어려웠다. 읽기 파트의 한제 시문이 확실히 어려웠죠. 분량상으로 따져본다면 나머지 제시문들의 분량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글자 수로 본다면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제시문의 길이로 본다면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묻는 내용이라든가 그 묻는 깊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독해력, 조금 더 수준 높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적으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 이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법 같은 경우 요런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거 가늠하셔야 되겠고요. 듣기 파트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뭔가 헷갈릴 만한,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영역별 문제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모양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그 비중을 놓고 봐도 이 안에서 살짝 변화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읽기 파트 같은 경우에 이 읽기 문제의 비중이 사실 그 내부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나머지 파트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별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막 아직은 그래도 시험의 잔상이 남아 있을 시간이어서 그래서 하나하나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듣기 파트 1번부터 5번까지 이루어졌던 듣기 문제의 경우 문제의 난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피카소의 게르니카 문제도 그렇고 정지용의 향수 문제도 그렇고 정보량 자체가 대단히 많거나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지의 어떤 표현 같은 것들도 우리가 들었던 그 워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시 파트의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지점이기는 한데요. 요건 좀 이후에 기출문제 확실하게 나오면 살펴보고 그 경향성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6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뭐 습지와 관련한 어떤 강연 내용이 나오고요. 아니면 제3자 대화, 3자 대화가 나오죠. 2명이 대화하는 경우 있었고 그다음에 3명이 대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사람이 등장하는 이런 대화의 지시문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사소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왕왕 있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대단히 요했다. 이건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뭔가 막 시작할 때, 막 뭔가 도입할 때 해당하는 정보로 정오답 여부를 가리게 한다든가 그 제시문의 핵심적인 지점 자체가 정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여겨졌을 만한 지점 되겠고요. 또한 듣기 말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문제가 한 세트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반부 문제는 홀수 문제는 말하기 문제, 그리고 짝수 문제는 듣기 문제가 되죠. 그래서 6번, 7번이 한 세트, 그 다음에 8번, 9번이 한 세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말하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말하기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사실 이전 66회까지는 조금 이 어떤 구성 자체가 듣기 문제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기 문제로 넘어가도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게끔 구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먼저 짝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짝수 문제 정답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홀수 문제로 넘어가는, 즉 듣기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고 말하기 문제로 넘어가도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다수를 이루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의 처음과 끝, 어떻게 시작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늘 우리 본책 수업할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듣기 말하기 문제를 푸실 때 문제와 문제 사이에 시간적 텀이 좀 생긴다고 해서 뒤에 있는 어휘나 어법 문제 굳이 가서 풀지 마셔라 라고 늘 강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쉬운 문제를 나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문제와 문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충분하게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을 고르고 나면 좀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로 수월하게 정답이 골라지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읽어두지 않으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밖에 없게끔 구성되어 있는 문제도 분명히 한두 세트 들어있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파트 여러분들이 절대 오답을 골라서는 안 되는 파트잖아요. 충분하게 시간을 제한된 시간만큼은 쓰시고, 즉 듣기 말하기에 할애된 시간은 듣기 말하기에 충분히 쓰시고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라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어휘 파트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한자성어, 속담, 한자어, 고유어, 관용어, 다의어 이런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문항 번호도 고정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이번 67회 문제도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표준어 방언, 그리고 순화어, 상의어, 하의어 관계 이런 것들도 뭐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의어, 하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집합
화 표시처럼 상의어 안에 포함된 하의어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방식으로 가독성 좋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보기를 주고 상의어, 하의어 관계를 읽은 다음에 해결해라. 그리고 선택지에서도 조금 헷갈릴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책에서 이미 정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상의어, 하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 유의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의미 관계 충분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손해보실 것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난도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막 듣도 보도 못했던 어휘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형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묻는 워딩이라든가 또는 선택지 구성 같은 것들도 비교적 익숙한 표현들이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건져갈 것과 드랍할 것을 구분해서 막힘없이 푸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어나 생경한 단어가 나오면 그거 읽는 데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은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 5분, 10분씩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심리적으로 착착착착 안 읽히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이상적으로 알면 체크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본책 공부하면서도 한자를 따로 외우지는 맙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우리 그냥 한자 문제는 그냥 찍읍시다.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타협을 봤었는데요. 이제 한자 자체를 알아야 정오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두문항까지도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방향, 저랑 같이 공부했던 방식이 이제 뭔가 좀 더 유효하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법 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지점 시험을 좀 봐보셨던 뭐 이전 한 서너 번 정도 지금 연달아 보셨던 분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지점은 시험 범위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의문의 변동, 발음의 세계에서 나오고 표기의 세계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 나오고 뭐 띄어쓰기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100% 이게 어느 지점을 물어보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예문을 가지고만 문제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선택지에서 이 지식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구성 방식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법 공부하실 때 이제 조금 더 강의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 그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사실 적당히 어떤 언어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으로 아니면 뭔가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베이스 하에서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 자체를 읽는 것이 이런 문법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국문법의 파트별로 어떤 지점에서 문제화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왜 이러한 선택지 구성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문장 같은 경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 아니면 어떤 단락을 주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장 중에서 어법에 맞는 게 뭐야? 어법에 틀린 게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 전형성을 탈피해서 헷갈리기 쉬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어법을 이번에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높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형태 자체가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면 적당히 그래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선택지를 읽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게 부자연스러운 문장인지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조금 잘 안 보였을 이런 확률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어법 공부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이제 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암기를 조금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파트 넘어가 보면요. 쓰기 파트에서도 표면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쓰기 문제는 처음 계획하기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기, 자료 활용 방안, 그리고 표현하기, 퇴고하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글을 쓰는 과정을 문항 순서대로 배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글이 먼저 제시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먼저 있었겠니? 라든가 이런 글을 쓰는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겠니? 라든가 완전히 역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쓰기 파트의 어떤 성격은 대단히 옅어졌고요. 사실상 독해 문제화 돼버렸다. 결국 그 제시문을 읽고 나서 이 읽은 내용 안에서 어떻게 글쓰기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어떤 고쳐쓰기, 즉 퇴고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자료 활용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문제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쓰기 파트에서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50번 한 문항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쓰기의 전 5문항 전체에 걸쳐서 이 독해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본책 공부하면서 독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저한테 강요 받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형태로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에도 그대로 나온다면 결국 이 제시문을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안 파트로 넘어가 보면 그렇죠. 이번 창안 문제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 이런 문제들은 현저하게 줄었다. 그렇죠?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는 문제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안은 비교적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주어지는 문항은 우리가 본책 공부하면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텍스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이 그림을 왜 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의 경로가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그림과 텍스트가 주어지는 문제는 텍스트 중심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만 주어지는 문제의 경우 우리가 이제 진짜 되게 황당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선택지를 보시면 그림만 주어졌던 문제도 뭘 물어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선택지로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고 조건에 맞는 글쓰기도 엄청난 어떤 개념어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장점과 단점을 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답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기 파트가 이번에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읽기 파트는 문학, 비문학, 그리고 일반 문서로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문학 파트는 윤동주의 아우의 인상화라는 현대 시가 나왔고 이문구의 해벽이라는 현대 소설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경향이 그러하듯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니어도 읽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얼마든지 읽어지기는 하는 이런 제시문들로 구성되어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큰 불편함은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의 어떤 특징점 중에 하나는 배경 지식을 정말 다이렉트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문동주라고 하는 작가가 워낙 유명한 작가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모를 수 없는 시대라서 그리고 이문구의 해벽도 이문구가 누군진 몰라도 또는 이 작품이 낯설긴 해도 워낙 그 제시문 자체가 어떤 사회 문제를 너무나 표면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선택지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출제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뭔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제하는 것인지라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조금 더 깊이를 더해야 되는 이제 뭔가 느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아지는 이런 부담감을 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한테만 어려워지고 나한테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라 여러분들 혼자 손해 볼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의 어떤 성격이 조금씩 이제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라는 점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문학 파트로 넘어가면 뭐 지성사 연구 또는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노멀하게 읽어낼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제시문이었는데요. 이 추상체와 관상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여기에서 썼는가, 이게 엄청난 변별이 되겠죠. 요거 읽으시다가 사실은 우리가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뭔가 길다는 이유로 안 읽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패스해버리고 이러면 곤란해요. 어찌됐건 이 시험은 시간 자체가 엄청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그냥 푸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요 제시문을 읽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기준점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량과 그 정도의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요거는 조금 읽으면서 시간을 1, 2분 썼다 하더라도 뒤로 빼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정보량과 아주 세부적인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엄청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긴 봐야 되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아마 중간에 드랍하셨을 분들이 많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시간 제한해 볼게요. 1분 정도 시간을 썼을 때 지금 도저히 내가 이걸 핸들링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1분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리고 동일하게 소중한 시간은 아니어서 그렇게 특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요 제시문, 요 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정보량과 이 정도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일단 뒤로 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읽기 파트에서 이 비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보통 80번까지 79번 정도에서 이 비문학 파트 문제가 끝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82번 정도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고요. 그리고 제시문 난도도 높아졌고 분량도 길어졌고, 그리고 세부 정보를 확인해내는 그 정도, 그 이해도와 확인해내는 정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머지 제시문이 그러면 엄청 수월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학의 어떤 전반적인 난이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또 봐야 할 어떤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면 비문학을 독해해내는 능력의 기본적인 어떤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어들 일은 없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문서는 역시 뭐 안내문, 공고문 이런 거 나왔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항공 티켓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근데 단순 일치고 뭐 딱 그 단어로 그대로 묻는 문제여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청사항 이러면 그 신청사항 항목에서만 우리가 정오답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청사항과 관련해서 좀 더 한 달락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꼼꼼한 독해, 이거는 단순 독해잖아요. 그래서 단순 독해인 만큼 훨씬 더 꼼꼼한 독해가 요구된다라는 점, 정말 숫자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게 잘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푸셔야 한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번부터 100번까지 해당하는 국어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실제로 뭐 늘 나오던 대로 주요 작가, 고전 작품에서 현대 작품에서 이렇게 주요 작가와 작품 알고 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본책 공부하면서 주요 작가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요 작가들,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특히 한국 현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사에 대한 정리가 살짝은 필요했다라는 것. 우리가 모든 작품을 다 이제 와서 읽고 공부하고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 이런 작가들이 있었고 이런 작품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 다루어졌다고 하는구나 정도의 확인은 반복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 익숙하고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출제되는 건 아니어서 약간의 공부와 암기가 필요한 지점이기는 하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구석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작품을 막 골라서 내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 같은 경우, 그리고 수어와 점자, 중세국어, 근대국어, 순화어, 방송 언어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뭐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세국어와 관련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주어진 보기, 주어진 선택지를 얼마든지 읽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와서 막 수어를 배우거나 뭐 점자를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수어 막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거 안 배워도 얼마든지 읽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인지라 본책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강의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국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택지를 읽을 수 있어야 정오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문제는 정말 애매하고 확실한 문제 정말 확실해서 뭔가 풀고 가야 할 것과 두고 가야 할 것이 분명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어떤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것도 막 정말 무슨 드라마 제목이 나온다거나 떡볶이, 김말이 뭐 이런 생활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되게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예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본책 공부하면서 그냥 정석대로 익혔던 그러한 전형적인 예문들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숙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로 약간 성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학구적인 학생을 요구하는 문제, 조금 더 공부 자체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의 성격 변화가 보인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조금 더 책 공부 강의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신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언어적 감각이라든가 fee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공부해야 되니까요. 다음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일단 시험장 들어갈 때 시험 전에는 굵은 연필 심을 굵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연필 깎기로 갈면 굉장히 가느다랗게 갈리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희 안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비문학 어렵게 나오고 이러면 진짜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해도 되게끔 연필 자체를 굵게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필 깎기로 깎지 마시고 칼로 깎아서 한 번만 체크해도 충분하게끔 준비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막 밑줄 쳐가면서 풀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샤프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필기구를 뭐 너무 많이 갖고 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 손에 가장 익은, 그리고 가장 좀 연하게 써지는 샤프 이런 거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OMR 카드 체크하실 때는 연필로 쓱쓱쓱쓱 한 번씩만 쫙쫙쫙 체크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가늘고 연한 색깔의 샤프로 여러분들 특히 손에 익은 걸로 여러 차례 밑줄 치고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연필을 평소에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샤프를 좀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샤프 같은 거 준비해 가시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막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볼펜보다는 샤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9시 40분부터는 사실 대부분의 감독관들이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더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막 엄격한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40분부터 아예 아무것도 책상 위에 못 놓게 하고 보던 자료, 핸드폰 아예 다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도착해서 한 20여 분 정도를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단어장을 막 일일이 써가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봐야 할 것들, 정말 마지막 날까지, 전날까지 잘 안 외워지는 것들 그냥 아예 어딘가에서 찢어 가시고요. 형광펜 표시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20분 동안 봐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저희 해커스에서도 이런 핸드북을 준비해 드리긴 합니다만 그런 핸드북이 아무리 얇다고 해도 이걸 20분 동안 다 넘겨가면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는 대충대충 넘겨가면서 보는 정보가 기억에 남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무리 20분을 활용할 수 있는 해커스 핸드북에서도 일부의 자료들 뭘 볼 건지를 체크해 갖고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험 중에는 요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에어컨이 아주 고급 에어컨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에어컨 소리가 게다가 이 선풍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소리가 이제 데시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평가 하기 전에 살짝 손 들고 듣기평가하는 시간 동안만 에어컨을 좀 꺼달라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그 한 글자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사랑해 또는 나는 사랑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오답이 갈라지잖아요. 정말 조사 하나, 어미 하나 이런 것들이 정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꼭 뭐 볼륨이 꼭 작아서가 아니라 여러 소리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잘 듣지 못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이 시험은 뭐 에어컨을 어떻게 해라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마다 좀 환경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유별나 보여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혹시 모를 한 문제를 위해서 요거 듣기평가 시간 동안만 에어컨 가동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차림, 특히 여학생분들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기계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몇 초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본책 강의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창안까지는 몇 분 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국어 문화 있으니까 듣기 파트 어디까지 일단 처리한다. 요런 크게 한 두세 뭉텅이 정도로는 좀 나누시고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일단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그래서 절대 이 감정적으로 막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강약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한두 번 정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총 문항이 10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마킹을 10분 전에 하시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한 2, 3분 전에는 마킹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문항수가 많고 조그맣잖아요 또. 그래서 아무리 굵게 깎아서 한 번씩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시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손도 느려지고 손도 떨리고 이 시험이 막 엄청 대단한 시험은 아니어도 그래도 막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기계적으로 나누시고 마킹 시간은 12분 정도는 확보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엄청 흡족한 마음으로 자 이제 KBS 졸업했다 이러신 분보다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오늘 처음 시험 보신 분들 또는 뭐 이제 한 두 번째쯤 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요 다음을 기약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땠어야 돼 저땠어야 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 요거보다는 요런 부분 조금 보강해야 되겠구나 라든가 어떤 태도가 중요하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과 전략이 어떠해야 되겠다 라든가 어법은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고 비문학은 내가 최대한 좀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 빨리 읽는 연습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읽는 방식으로 독해력 자체를 조금 더 끌어올려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일단 계획을 설령 그 계획이 앞으로 수정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지 계속해서 뭔가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만 남겨놓으시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잊어버리고 플러스 잘 기억하시고요. 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2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뿐만 아니라 오늘 시험에서가 아니라 요 다음번 68회 시험에서는 한 2등급씩 더 팍팍 올라가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실 것을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강의에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